내년 미국 경제 성장률이 0.4%예요. 예상치가. 저는 이것도 힘들다고 보는데요. 미국은 굉장히 탄력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높고 다른 나라는 좀 지지부진하게 회복될 거다. 달러 가치가 30% 가대평가됐을 때가 2000년대 초반이었거든. 미국 경제학자들이 미국 경제를 극찬하던 때였어. 그런데 엄청난 폭풍이 발생해가지고 달러 가치가 이때 한 40% 떨어진 겁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하고 지금이 조금 다른 거는 다 아시다시피 최근 10년간 부채가 많이 쌓여있잖아요. 팬데믹 때 돈을 다 써버려가지고 뭐 심한 말로는 돈 찍어낼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는 나라가 깡패다. 미국이 깡패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달러 약세는 좀 쉽지 않다라는 거고. 저는 뭐 주식을 버려야 될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히려 여기서 더 떨어지면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이 시기에 살아남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주식을 계속 태워서 정말 저점이 왔을 때 현금이 없다든지 뭐 이런 사태를 만들지 않아야 된다. 자, 그럼 오늘 여러분 또 기다리시는 두 거장의 등장. 마에스트로. 네, 우리 김한진 박사님 그리고 김영익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아유,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두분 김한진 투자 경력 합산 80년이죠. 그 얘기 하지 마시라고. 두 분이 간곡하게 얘기하시고. 아, 그랬나? 또 그 얘기를 하시네. 네. 그 80년 이거 의미 없지 않습니까? 8개월이라도 만약에 정말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양보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게. 자, 지금 현재 환율이 이제 뭐 1,200원대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뭐 떨어질 것 같긴 했지만 이렇게 빨리 떨어질 줄은 정말 몰랐는데 어떻게 이 분위기는 계속 간다고 보세요? 아니면 일시적인 급하락이고 다시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김영익 박사님부터 한번 말씀 주실까요? 뭐 1,430원 갔다가 1,300원 약간 밑으로 갔는데요. 예, 단기적으로 저 급락에 대한 반등은 앞으로 한 달 뭐 이 정도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추세는 하락 추세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하락 추세로 바뀌고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는 오를 것이다. 환율은 계속 떨어지는 추세로 바뀌었다. 이렇게 지금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환율보다 그 추세가 그렇다고 한다면 1,290원 밑으로도 더 갈 가능성이 좀 높다? 예, 단기적으로는 좀 반등할 것 같은데요. 뭐 저는 내년에는 한 1,250원 정도, 뭐 이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혹시 우리 김한진 박사님도 비슷한 생각이세요? 네, 뭐 연말 연초까지는 뭐 1,250원까지 갈 수 있다고 보고요. 연말 연초까지 바로? 네. 1,250까지는 한번 내려가고. 네, 뭐 한 내년 한 2월 정도, 뭐 2, 3월 정도까지는 경기가 뭐 본격적으로 침체기에 들어간 거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1,250원 정도를 지지선으로 조금 내려갈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뭐 내년 한 2분기부터는 다시 달러가 강세로 갈 것 같습니다. 원 달러는 오르고, 그래서 다시 1,350원 내지는 뭐 1,400원까지도 다시 치솟을 수 있다. 그래도 전고점까지는 안 간다. 예, 전고점까지는 안 가겠지만. 김 교수님은 조금 다른 생각이 있지 않으셨어요? 예. 내년에? 예, 저는 뭐 내년에 추세적으로 달러 가치가 하락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 그림 한번 보시면은 선진국 통화에도 달러 지수거든요. 예, 그동안 85년 9월 플라자 합의로 51% 떨어졌고요. 2000년 IT 거품 붕괴 이후로 한 40% 떨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제 3차 달러 가치 하락이 이제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뭐 국제 결제은행의 실질 실효환율 통계입니다만은 10월 달에 달러 가치가 한 34% 정도 가대평가됐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대내 불균형을 고려하면은 달러 가치가 결국 제자리로 올 수밖에 없다. 시간의 문제지. 저는 2, 3년에 걸쳐가지고 달러 가치가 한 30% 정도 떨어질 계속 것이다. 빠진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는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 세계 경제가 굉장히 어려울 때는 우리가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니까 우리나라 돈 가치가 제일 많이 떨어지죠. 그리고 달러 가치가 떨어지거나 세계 경제가 좀 안정되면은 우리 환율이 제자리에 돌아오거든요. 이 제자리 수준을 현재 제가 한 1,250원 정도 보고 있는 겁니다. 김 박사님은 1,350원대 이상, 1,400원대 그 근처까지도 다시
달러가 리바운드 할 수 있다라는 예. 내년에. 예. 그건 이제 이 달러가 강세일 때는 두 가지잖아요. 달러 스마일이라는 표현도 합니다. 네, 네. 미국의 펀더멘탈이 워낙 좋을 때, 그렇죠. 혹은 세계 경제가 굉장히 큰 위기를 맞았을 네, 어려울 때. 이 두 케이스가 달러가 강세인데 네. 만약에 내년 상반기나 어느 썸데이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떤 케이스일까요? 네, 뭐 상대적으로 미국 경제가 어려움 속에서 상대적으로 좋을 수도 있고요. 네, 좋을 것 같고 또 세계 경제 전체가 내년도에는 조금 본격적인 침체로 가기 때문에 안전 통화에 대한 달러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네. 이제 그런 논리고요. 한번 차트를 저도 김영익 교수님이 보여줬으니까 저도 한번 가져왔습니다. 나도 있다 이거지. 예. 아니 뭐 그림 뭐 남아. 다 아시는 사회자들은 이런 거 좋아합니다. 다 아시는 뭐 차트겠지만 그 달러 인덱스와 대표적인 미국의 경기 지표인 ISM 제조업 지수 오른쪽 축으로 이게 올라갈수록 떨어지는 겁니다. ISM이. 지난번 ISM 제조업 지수가 이제 팬데믹 직전 침체 수준인 50 밑으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49를 찍었는데 지금 이 녹색 선으로 표시된 달러 인덱스 마찬가지로 선진국 통화 대비 달러의 가치는 최근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다시 또 이제 약세를 조금 보이고 있는데 저는 ISM 제조업 지수가 한 45까지는 진행될 것 같아요. 뭐 숫자 자체가 의미가 있다라기보다는 50이라는 기준선을 깨고 밑으로 한참 더 갈 거다. 저 파란색이 올라갈수록 안 좋아지는 네, 거죠. 경기가 침체되는 겁니다. 아직 경기 침체, 미국 경기 침체가 시작도 안 됐다. 본격적으로. 이게 더 침체되면서 지금 1차 달러 강세, 연준의 고강도 긴축에 따른 달러 강세는 이미 이제 끝났는데 경기 침체와 이제 경기 침체가 불러오는 여러 가지 파생적인 요인, 어수선한 이제 금융 경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년 한 2Q부터 시작된다. 지금은 좀 그 사이에 공백기이기 때문에 수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기타 요인에 의해서 박스권으로 움직이는 그런 와중인데 뭐 지금 1290원에 머물고 있는 원달러가 뭐 1250원까지는 충분히 내려가겠죠. 네, 뭐 내려갈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하지만 본격적인 달러 강세는 아직 한 차례 더 남았다라는 거고요. 이번에 지금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은 원달러와 달러 인덱스를 같이 그려놨는데요. 왼쪽 축이 원달러고 오른쪽 축이 선진국 통화 대비 달러의 인덱스입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고점 대비 뭐 한 7, 8% 빠졌고 원달러가 또 한 10%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결국에는 관건은 원화 가치의 고유 요인보다는 달러 인덱스를 차지하는 가장 큰 요인인 57%를 차지하는 유로죠. 네, 그리고 14%를 차지하는 파운드 이 세 개 통화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로화와 엔과 파운드화가 내년도에 강세로 본격적으로 전환될까? 다들 경제 전망을 그렇게 안 보잖아요. 미국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보잖아요. 그렇긴 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 달러 약세가 조금 본격화되기 어려운 요인이고 우리나라도 일단 불황형 흑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은 불황형 흑자라기보다는 불황형 적자죠. 네, 불황형 적자죠. 그래서 불황형 흑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무역 수지 적자가 계속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화 자체의 약세 요인도 남아 있다. 말씀드린 김에 마지막 차트까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장기적으로 70년대부터 달러 인덱스가 70년대부터 73년을 배후로 해서 그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선진국 통화 대비 어쨌든 달러 인덱스인데 지금 재미있는 거는 2000년 닷컴 버블 이후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인 2008년 이후에 M2 GDP 비율이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미국 연준이 실물 경제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통화를 살포하면서 윤정기를 돌려서 지금 진행을 해왔는데 경제를 하지만 이게 학자들이 얘기하기에는 이게 이제 달러 약세 요인이잖아요. 당연히 뭐 시중에 돌아다니는 달러가 그렇게 쫙 넘치면 수요 공급에 의해서 달러가 약세돼야 맞는 거죠. 네. 근데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 선인 달러는 계속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스테리인 거죠. 달러 패권이
물론 이제 달러가 강세로만 가는 게 패권은 아닙니다. 자국의 이익에 따라서 미국이 약세로 갈 때는 또 가게 만들고 강세로 갈 때는 또 강세로 가게 만들고 이런 게 이제 패권인데 아무튼 제 생각에는 이게 그 달러 가치를 네. 이 펀더멘탈 요인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 부분 존재한다라는 거죠. 김영희 교수님 어떻게 조금 다른 생각을 좀 더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으세요. 왜냐하면 두 가지 케이스 중에 내년에 사실 공식적인 이코노미스트의 전망은 김한진 박사님 말씀이 조금 더 와닿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경제가 다른 경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강할 것이다라는데 별로 이론 없고 그 다음에 글로벌리 경기 침체 온다. 그거는 이제 김 박사님도 말씀하신 거니까. 예. 근데 이 두 케이스가 겹치는데 어떻게 달러가 추세적으로 약세가 될 거냐 이런 문제 제기시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좀 미국 경제가 유럽 경제보다는 좀 높은 성장을 하는데 네. 일본보다는 낮은 성장을 할 것이다. 일본보다도? 이게, 지금 네. 블룸버그 컨센서스 이번 네. 12월 것 보니까요. 내년 미국 경제 성장률이 0.4%예요. 예상치가. 예. 네, 저는 이것도 힘들다고 보는데요. 일본은 1.1%거든요. 물론 유로는 마이너스 0.1%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달러 가치가 이런 펀더멘트를 고려하더라도 34%나 역사적으로 지금 가장 너무 고평가되어 비싸다. 있다는 거죠. 30% 가대평가됐을 때가 2000년대 초반이었거든요. 예. 이때는 이제 미국에서 90년대 후반에 그 정보통신 혁명이 있어가지고 생산성이 증가해가지고 미국 경제가 고성장 저물가를 동시에 달성했어요. 네. 이때 미국 경제를 신경제다, 골디락스 이코노미다, 미국 경제학자들이 미국 경제를 극찬하던 때였어요. 네. 그런데 나스닥 시장 등에서 엄청난 거품이 발생해가지고 붕괴되고요. 미국 GDP가 이때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1%, 23%까지 떨어져 버리거든요. 예. 그러면서 달러 가치가 이때 한 40%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건 IMF 전망치입니다만은 올해는 세계 GDP에서 미국 비중이 좀 높은데요. 2027년까지 미국 비중 계속 축소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컨센서스, IMF 이런 전망치 보면은 내년 이후 2020년 4년까지 컨센서스는 전부 달러 약세고 엔, 유로, 위안 강세 네. 이렇게 전망돼 있거든요. 저는 미국 경제는 그렇게 펀더멘털이 지금 좋은 상태로 아니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예. 미국의 순대부채가 작년 말 기준으로 18조 달러예요. 네. 이거를 미국이 어떻게 견디냐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 먼저 왔을 때 삼성전자 먼저 갔죠. 나갈 때 정의선 회장 만났죠. 현대차 갔죠. 예. 가서도 SK하고 통화했죠. 예. 직접 투자 좀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미국 주식 많이 투자하지만은 직접 투자, 증권 투자 이런 돈들이 계속 들어가지고 미국 18조 달러 부채를 견딜 수가 있거든요. 원래는 순 유출이 돼야지 맞는 건데 그죠? 예. FDR이라는 그걸로 해서. 예. 그런 돈들이 안 들어가면은 저는 달러가 이렇게 FDI 집행할 죠. 수가 없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지나치게 지금 가대평가된 상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이 달러의 향배에 대해서 내년 달러의 향배에 대해서 두 분께 계속 저희가 좀 집착하는 듯이 여쭤보냐면 지금 올해 사실 킹달러라는 용어가 저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사실 킹달러라는 용어가 신조어로 만들어진 상태에서 신흥국 자산 특히 신흥국의 주식이 강할 수가 없는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김한진 박사님처럼 예를 들면 1350원대 이상도 갈 수 있다. 원달러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뷰라면 우리 주식시장에 대한 전망도 그다지 높지 않고 혹시라도 주식을 하려면 미국이 우선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 만약에 김영희 박사님 그 달러에 대한 논점이 맞다면 미국 주식을 버리고 한국 주식을 사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예. 주식을 한다면 예. 그 논점이 굉장히 극명하게 이제 대치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쪽으로 이제 저 화제를 좀 모아 가보고 싶은데 주식을 할 수 있는 시기이긴 합니까? 김한진 박사님. 지금 시점이요? 내년이. 내년이요. 예. 내년에 모든 전 세계 경제가 지금 예상하는 것보다는 조금 깊은 침체에 들어갈 걸로 저는 보고 있고요. 예. 경기 침체는 동시에 들어가는데 침체의 양상은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던 선진국과 신흥국 또 미국과 다른 나라의 네. 어쨌든 경기 침체가 조금 다르게 전개될 것 같은데 미국은 좀 가볍게 침체를 보일 것 같고요. 네. 다른 나라는 좀 무겁게 침체를 보이고 그리고 침체에서 벗어나는 이제 나이키형 회복
나이킥이라고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나이키의 오른쪽 꼬리를 만드는 어쨌든 모양도 미국은 굉장히 탄력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높고 네. 신흥국, 중국,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뭐 유로존 네. 이런 데들도 미국 외의 다른 선진국들도 굉장히 좀 비탄력적으로 네. 나이키 커브의 오른쪽 그 모양을 그리지 어쩌면 않을까. L자 비슷하게. 네, 네. 좀 지지부진하게 네. 회복될 거다. 그게 이제 뭐 앞서 말씀드린 이제 달러 가치가 네. 본격적으로 좀 약세로 가기 어려운.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경기 회복이 이루어지면 신흥국 경제가 훨씬 더 탄력적으로 회복되고 지금 뭐 국제 연구 기관들도 내년도 경제 성장 전망을 신흥국을 선진국보다는 조금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2024년도 후년에도 좀 신흥국을 좀 높게 평가하고 있고 회복의 탄력을.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저는 좀 오류가 있을 거다라고 보는 게 첫 예. 번째가 이제 주력 산업 제조업 중심의 성장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디지털 이코노미의 회복이다라는 거고 그런 쪽에서 미국 경제 빅테크의 회복이 물론 경기 다 같이 어렵지만 그래도 회복 탄력은 그쪽이 조금 좋을 거다. 그리고 고용의 유연성 올해 고용을 많이 감축해고한 이런 부분들이 좀 회복기에는 오히려 효자 역할을 할 거다라는 거고 또 한 가지는 2008년 금융위기 때하고 지금이 조금 다른 거는 그러니까 2009년 10년부터 지난 10년간 팬데믹 직전까지의 세계 경제 회복 기간과 앞으로 전개될 2003년을 지나서 2004년부터 그 이후에 전개될 세계 경제 회복이 어쨌든 모양이 좀 다른 거는 다 아시다시피 최근 10년간 부채가 많이 쌓여 있잖아요. 이 부채를 안고 회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재정 적자를 안고 회복을 하는 겁니다. 네. 팬데믹 때 돈을 다 써버려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기축 통화에 어쨌든 뭐 심한 말로는 그냥 돈 찍어낼 수 있는 기술 권력을 갖고 있는 나라가 깡패다. 미국이 깡패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달러 약세는 좀 쉽지 않다라는 거고 자산 시장도 쉽게 주도권이 이번 경기 회복 초기 국면에서는 신흥국 쪽으로 잘 안 넘어갈 거다라는 거죠. 주식을 하는 시기냐라고 여쭤봤는데 사실 이제 그 조금 그 간접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조심해야 될 시기군요. 주식의 시기라기보다는 조심해야 될 시기고 만약에 주식을 한다고 하더라도 프라이어리티는 여전히 미국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김영익 박사님은요? 네, 저는 미국 경제에서는 장기적으로 세계에서 비중이 계속 축소다. 이게 미국 GDP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거든요. 빨간 선이. 네, 장기적으로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축소되거든요. 네, 미국 경제가 세계 경제 평균에 비해서 계속 밑으로 성장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미국 경제는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 경제에 비해서 나쁘다.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 그리고 미국 주가에 대해서는 제가 거시적 측면에서 흔히들 버핏 지수라고 그러는데요. 미국 주식시장 전체 시가총액을 GDP로 나눈 겁니다. 이게 작년 4분기에 334%였어요. 아직 3분기 데이터는 발표가 안 됐는데요. 2분기에 254%로 지금 급락했거든요. 저는 아직도 이게 끝이 아니다. 미국 주가는 더 많이 떨어져야 된다. 이런 펀더멘탈을 고려했을 때. 장기 평균이 110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 21년 평균은 186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저는 여기까지는 낮아져야 된다. 아직 끝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거는 뭐 제가 한 미국 사이트에서 인용한 그림입니다만은 P 레이쇼, 그다음에 토빈 큐, 그다음에 회귀 분석해 가지고 이 네 가지 평균으로 보니까 과거 평균보다 지금 79%가 아직도 10월 기준으로 가대평가돼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미국 주식은 뭐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가는 시기가 아닌가. 아니 79% 과대평가면 꽤 많이 빠져도 이상할 게 없다는 말씀이세요? 이 그림 보면은 저걸로만 따지면 지금부터 반토막 나도 이상한 건 아니야. 그 정도까지는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보는 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보면은 아직도 미국 주가는 가대평가 영역이 있다. 그리고 우리 주가는
뭐 지난번에 그 김한준 박사하고 한 달 전에 나와가지고 조금 조정을 보일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뭐 김 박사님도 같은 의견 그때 제시해 줬습니다만 제가 뭐 월별로 볼 때는 우리나라가 일평균 수출하고 주가 관계를 보거든요. 네. 예. 그런데 지금 그 11월 달에 주가가 꽤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2,500 근처까지 갔죠. 그런데 일평균 수출에 비해서 거의 10% 정도 가대평가돼 버렸었어요. 예, 그래서 10월에 예, 11월에요. 11월에 예, 예. 예, 그래서 랠리는 끝이다. 예,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이걸 보고 조정을 거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좀 몇 개월 동안은요, 그냥 2,400 전후에서 2,400에서 많이 위로 벗어나면은 좀 가대평가된다. 그 다음에 밑으로 또 2,400에서 많이 벗어나면은 주가가 저평가 영역에 있다. 예, 그렇게 보고 있고 사실 이런 시기에는 뭐 주가 지수보다는 종목, 업종 이런 거에 관심을 가져야지 지금 저는 주가 지수에는 별로 관심을 가질 시기는 아니다. 그렇게 보고 그러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주식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상방은 상당히 두 분 다 뭐 제한이 있을 것이다라는 뷰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앞으로 뭐 한 2, 3개월 안에. 하방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많이 조정을 받아도 지난번에 지켜냈던 2,100대 후반 그 정도는 견고하게 지켜줍니까? 아니면 그것도 일시적으로 깨고 내려갈 수가 있습니까? 저는 뭐 그 정도는 지켜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아니 김한진 박사님도 하셔야죠. 그러니까 그 뭐 저희가 믿을 구석이 뭐 멀티플 적정 PER과 그다음에 EPS 그다음에 기업의 이익 이것에 이제 좀 조합점이 어디가 페어밸류냐를 이제 따져보는데 지금 증권사들이 그 내놓은 이익 전망을 보면 어쨌든 이제 내년도에 이제 12개월 포워드 EPS가 역성장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페어밸류를 저는 뭐 PER도 조금 낮아지고 다시 한 8.5 정도까지 낮아지고 코스피 퍼가 그 정도 생각하면 뭐 2,050 한 2,000 언저리가 페어밸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 주식에도 계속 적극적이지 않고 그러니까 PER이 내려가고 프리미엄이 내려가는 거죠. EPS도 후퇴하고 이 조합이 안 좋은 조합이 만나면 전저점 조금 아래 그 정도 갈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패닉 셀링 마지막에 공포심에 이제 경기 침체가 아니 올해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사람들이 놀랬지만 내년도에는 아니 이렇게 경기가 나쁠 수 있어? 뭐 이런 그 정말 세상 무너지는 것 같은 뭐 그런 만약에 그런 심리가 주가를 패닉셀링으로 몰고 가면 2,000 깨질 수도 있다. S&P 500도 마찬가지로 지금 4,000 언저리에서 3,400이 마찬가지 논리로 페어밸류라고 생각하는데 어지간하면 3,400 S&P 500 어지간하면 코스피는 한 2,050 2,000을 깨지 않는 선에서 지킬 것 같습니다. 하지만 패닉셀링이 일어나면 S&P 500은 뭐 3,200 코스피는 뭐 1,950 뭐 2,000을 깰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상징적인 의미로 어쨌든 2,000선이 조금 무너질 수도 있는 2,000이요? 네, 2,000선이 무너질 수도 있다. 패닉셀링이 나오면 내년도에 지금부터 내년 한 2월까지는 조금 아직까지는 경기 지표가 본격적으로 싸납게 나오지 않는 시기잖아요. 그리고 1분기 1월 말에 이제 올해 4분기 기업 실적에 어쨌든 실적 시즌이지 않습니까? 1월 말부터 그러면서 내년도 전체 기업들이 이제 가이던스를 내놓을 텐데 이럴 때 이제 분위기가 조금 식을 것 같아요. 내년 1월 말, 2월 초, 2월 중에.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역실적 장세가 시작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래도 한 달 정도는 지금 시장이 약간 그 본격적인 약세장을 앞두고 평온한 상태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약세장을 앞두고 그때가 절 기분 제일 나쁜데요. 선생님 오기 그러니까요. 전에. 그래서 선생님 오시기 전에. 지금은 뭐 김영익 박사님 말씀대로 그냥 뭐 좀 종목에 충실하고 좀 위험 관리하면서 조금 포트폴리오 좀 슬림하게 만든다든지 뭐 좀 차익 실현을 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뭐
어쨌든 전체적인 정비 기간으로 조금 삼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아니, 저희가 원래 일주일 단위로 캐스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분에 대한 출연 확정은 지난주에 한 거예요. 그잖아요. 꼭 보면은 어제 분위기가 딱 안 좋을 때 딱 두 분이 나오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쭉 말씀하시니까 약간 그날 아침에는 확신이 들더라고. 이거 안 되겠구나. 시청자분들이 싫어하시겠네요. 2천도 깨질 수도. 내년에 근데 경기 침체가 이제 본격화되면서 본격화되면. 한번 이제 그걸 반영하는 본격화되면 투자자들은 뭘로 느끼나요? 그 경기 침체 이제 진짜구나 이런 거는 보통 뭐 성장률 뭐 이런 거 수치 나오면 느껴요? 아니면 뭐 생활에서 뭔가를 느낍니까? 뭐 성장률 지표 마이너스 나고 뭐 구조조정 얘기 나오고 기업 문 닫는다는 소식 그렇지. 자꾸 들리고 뭐 폐업하는 거 길가에 보면 뭐 꽝 세일입니다. 저 망했습니다. 뭐 이런 거 막 근으로 제가서 사가서요. 뭐 이런 거 미분양 소식. 이런 거. 미분양. 살아보고 돈 내세요. 그럼 이제 뭐 이런 투자 심리도 굉장히 위축되는군요, 전체적으로. 그게 패닉이죠. 근데 선행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두 분께. 예. 두 분은 이제 경기를 보시는 사실 본령은 경기를 보는 이코노미스트시니까 이 자본시장의 가격은 선행하잖아요. 주식은. 예. 근데 패닉 셀링은 일시적일 수도 있으나 그걸 보고 우리가 주식을 할 수는 없는 거고 선행성이나 경기에 대한 선행성이라는 걸 우리 감안해 보면 지금 주식을 버려야 될 땐가라는 문제 제기가 있거든요. 김 박사님. 예. 예, 저는 뭐 주식을 버려야 될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네. 오히려 여기서 더 떨어지면은 주식 시장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어디까지 더 싶습니다. 떨어지면이라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김 박사님이 말씀하신 건 저는 뭐 2,200 예. 뭐 이 정도가 뭐 한선이라고 보는데 한선이다. 일시적인 패닉 셀링으로 2,000 뭐 깨질 수도 있어요. 지난전에 저점이 2,130이었죠. 예. 뭐 그렇게 되면은 예, 저는 우리가 그 주식을 정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일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정프로 표정이 조금 나아지네요. 네. 우리 경제 저는 뭐 4분기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보고 있어요. 예. 지금 이번 분기에 그게 내년 그 2월 중순쯤 발표가 되거든요. 그리고 내년 상반기도 마이너스 성장일 텐데 지금 우리 그 주가가 주로 인플레이션 금리 충격이었죠. 그런데 실물 충격이 한 번 남아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 충격으로 한 번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그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200선은 견지할 가능성이 많고 예. 혹시라도 그 밑으로 일시적으로 가면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스트롱 바이다. 예, 그렇습니다. 줍줍이다. 예. 김한주 박사님. 예, 뭐 개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지수가 현재 지수 대비 미장이나 우리나라 장이나 한 15% 정도 하락이잖아요. 한 15% 정도를 하락을 보고 있는 건데 경기에 의한 주가 약세가 지금부터는 어쨌든 뭐 조금 그 매수 관점에서 교수님처럼 대응하는 것은 맞는 자세라고 봐요. 일단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그게 멀지 않았어요. 내년 빠르면 한 3월 정도 늦어도 저는 한 여름 정도에는 저점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빠져도 베어마켓 랠리가 아니라 상승 추세 속에서의 조정이기 때문에 타이밍을 조금 잘못 잡아서 조금 일찍 산다고 해도 버티면 시세가 오른다라는 거죠. 네. 그런 관점에서는 투자자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길어야 한 6개월이다. 그 6개월 정도를 이제 버텨야 되는 거거든요. 버티는 관점에서 주식시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장을 대할 때 우리가 코스피를 맞출 수는 없는 거잖아요. 솔직히. 맞출 수는 없는데 이게 적극적으로 지금 사야 될 때인지 물불 안 가리고 아니면 그래도 발을 담가야 될 때인지 이 두 개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부터 6개월간은 조금 적극적으로 정말 다 팔고 떠나야 될 때인지 그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기간적으로 앞으로 2년, 3년, 뭐 1년 이상 약세장이 지속된다고 만약에 그런 판단이 있으면 그러면 그래야 되겠지만 김 박사님도 그렇게 보시는 것 같고 저도 경기 사이클상 그럴 가능성은 이번엔 적다. 조금만 버티면
터널의 가장 어두운 지점을 지나가는데 이 시기에 살아남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약간 베어마켓 랠리에서 주식을 계속 태워서 정말 저점이 왔을 때 현금이 없다든지 뭐 이런 사태를 만들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지혜롭게 조금 줄여놔서 저점에서 정말 좀 의미 있게 들어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페어밸류 한 2050, 뭐 2100이 살짝 깨지는 정도에는 뭐 저는 주식을 다 사야 될 것 같아요. 충분히 살 수 있는 영역이라고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PER 8.5배 정도인데 뭐 왜 안 사겠어요? 근데 시기적으로 얼마 안 남았다고 하시는데 6개월 혹은 뭐 한 2, 3분기 정도 얘기를 하시긴 하는데 지금 1년 반을 지금 버틴 거거든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 고점 대비 한국 주가지수 고점 대비 거의 1년 반이 됐는데 여기서 패닉셀링까지 보고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길면 더 버틸래니까 힘들죠, 그게. 많이 힘드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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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힘듭니다. 예. 최근에 뭐 증권사 강의를 한번 갔더니 그 증권사 직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네. 투자자들 어떻게 지금 이런 시기에 일호시켜야 되냐고. 그래서 저한테 조언을 좀 하나 해달라고 그러니 뭐라고 그러셨어요? 저평가 영역에 들어서고 있다. 앞으로 몇 개월 조금 더 떨어질 수 있지만은 뭐 멀리 내보다는 주가라는 건 장기적으로 상승 추세다. 곧바로 또 수혜에 접어들 것이다. 오히려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사실 오늘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건 요거였거든요. 사실 시간 때문에 그 다음에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2023년 투자 계획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2022년을 돌아보고 내 종목을 점검해 볼 시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인터넷, 바이오, 그리고 국내와 글로벌 투자 전략까지 각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만 모셨습니다. 2023 베스트 투자 전략. 이번 강의는 사전에 설문조사를 통해 투자자분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11월 30일까지 사전 예약을 신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3프로TV 다이어리도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 링크 또는 네이버에 3프로TV를 검색하세요. 하락 추세선에서도 상대적인 자산 가격이 매력적인 부분에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채권인데. 예. 지금 우리가 직전에 있었던 때는 그렇게 매력적인 상황이 아니었죠. 주가에 비해서. 근데 이번에는 뭐 1%대 있던 게 4, 5% 혹은 약간 크레딧을 감안하면 막 10% 어간되는 대체 자산이 있는 상황에서 또 경기 침체를 맞는 거거든요. 이게. 야, 그래서 머니 무브가 그냥 경기나 뭐 선행성만 가지고 이쪽으로 쭉 올까?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좀 걱정스러운 시각들도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예. 예. 한동안 그 부분에서 그냥 머물러 그리고 채권 투자라는 큰 추세가 또 개인 투자자 단에서 생겨버려 가지고 그게 뭐 크게 보면 좋은 일이긴 한데 단기적인 주식 시장에는 굉장히 장애가 될 수도 있겠다, 장애물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 말씀을 하려니까 시간이 됐네요. 자, 오늘 시장은 1% 가까이 양시장 다 하락하면서 아마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러면 다음에 좀 다음번에 하든지 아니면 두 분을 제가 주말에 모셔서 녹화로 허심탄회하게 한 1시간 반 정도 쭉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섭외를 하는 겁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한진 박사님, 고맙습니다. 기획 박사님, 고맙습니다.